그 건강 얘기했으니까 야, 미세먼지 안 좋은 날 밖에 나가면 뭐 코도 답답하고 뭐 목도 칼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거 마신다고 뭐 죽게 하겠어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거든요. 근데 뭐 자료를 보면 중국은 미세먼지 PM 2.5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대한민국도 15,000명이 넘게 사망했다. 아직도 전혀 안 믿기지 않거든요. 근데 주위에 들어봤어요? 미세먼지로 죽었다는 말?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예. 사람을 죽이는 게 일부 기자분들도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 죽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는 화생방 교육을 들어가서 그 안에 몇 분만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견디는 한계까지가 돼서 한계치까지 오면 그때 내보내서 뭐 콧물 뭐 예. 줄줄 흘리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상황이 조금만 더 연장되면 죽는 것들이고요. 아, 죽습니까? 그럼요. 오. 만약에 아마 그 사회자님께서 담배를 태시면 예. 담배 태는 분들이 담배를 연속해서 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필요해요. 예, 요 사이 나오는 뭐 잘못된 해석이 먼지하고 담배를 비교해서 뭐 이 정도의 농도로 하루 있는 것은 담배 8가치를 피는 얘기다. 뭐 연속해서 피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잘못하는데 사실은 담배를 한 3대만 지속적으로 피워도 산소가 부족해져서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사람들이 뭐 헛구역질이라고 그럽니다. 줄담배라는 걸 못 핍니다. 예, 예. 그래서 연속해서 담배를 피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아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실제로 먼지를 고농도로 많이 마시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수십분의 1이나 수백분의 1 정도의 수준의 먼지를 마시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생명이 이를 정도의 어떤 상태가 연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이 갖고 있는 기능들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호흡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심혈관 계통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약해진 부분에 가서 질병으로 촉발이 되어져서 그로 인한 사망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통계를 잡은 겁니까? 그 사망의 이유를 조기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수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죽게 만드는 숫자를 추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먼지 농도에 대비를 해보면 한 15,000명 정도가 연간입니다. 연간 그 정도의 사람들의 생명을 일찍 죽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미세먼지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뭐 런던에서라던가 LA에서 그런데 그런 단기 사례가 고농도의 경우에 이제 사망률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고요. 지금 이제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만성적인 질환에 의해서 예, 우리가 예. 지금 지금 조기 사망으로 뭐 10,000명이 죽었다, 100만 명이 죽었다 하는 거는 되게 만성 질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런던 스모그는 이제 단기적으로 피해가 온 경우입니다. 예. 이제 같은 농도를 갖고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뭐 PM10이라는 것이 10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늘어서 평생을 노출이 되어졌다고 치면 전체 인구 중에 한 14%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급성으로 영향을 받게 만들면 0.7% 정도의 급성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 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게 숫자적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만성이라는 것은 평생 노출이 돼서 계산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70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금 만성질환 환자 이렇게 해서 뭐 1년에 15,000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어쨌든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부검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람이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와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뭐 이런 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흡연입니다. 흡연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폐를 갈라서 폐 안에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이나 타르가 얼만큼 있는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먼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출발하는 게 폐로 출발해서 그것들이 결국 순환기 계통으로 영향을 미쳐서 사망률을 부분별로 따져보면 심장 혈관 계통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이유를 어떤 것이냐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기여한 정도가 미세먼지가 얼만큼 기여했는가는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개인상의 어떤 문제로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지표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정권 때 그 뭐 고등어 굽지 마라, 뭐 삼겹살 굽지 마라. 그래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회식을 하든 뭐 식구끼리 외식을 하든 그냥 뭐 가스불에 구워 먹는 것보다 또 이 수택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화로 막 이렇게.
그럼 미세먼지가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봐도. 또 집에서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구울 때는 뭐 환기를 시키고 구워야 되는지, 아니면 삼겹살이나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이 수치 아니고 일반 가스로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일반 국민들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하고 정부도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이 우리보다 정책이나 이런 그 어떤 교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기 지수라는 걸로 계산하는데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쁨 정도의 수준인 황색 정도부터는 바깥에서 숯불구이와 같은 것들을 아예 금해해 놨습니다. 그래요? 예,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먼지 높으면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는 잘못된 속설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현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쭉 내려가죠. 안 내려갑니다. 전혀 상관도 없고 예, 혈액 중에 지방질 농도만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단백질 공급에 대한 부분만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만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바가 없는 대안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높을 때 뭐 굽는 것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사실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150, 뭐 200 이상을 올라가지는 않는데 반면에 지금 저희가 실험을 했던 고등어와 같은 것들을 직접 구웠을 때 PM2.5가 호흡 영역에서 최대 한 3,5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러한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바깥의 농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와 그럴 때 환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실내에서 훨씬 더 많은 먼지를 마시게 된다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실험들을 했던 거지 뭐 고등어가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건 그 사용할 때의 그 기름에 대한 성분들이 결국 기화되면서 공기 중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실험 결과에서 보니까 기름의 비중이 낮은 것일수록 먼지를 발생시키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어에서 발생되는 기름하고 삼겹살에서 발생되는 기름의 비중이 다른데 고등어에서 발생되는 그 기름의 비중이 더 가벼운 것들이라서 먼지를 만드는 양이 한 3,500까지 만들어진 반면에 삼겹살은 한 2,500 정도. 까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정도가 많다 적다로만 표현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 생선구이집 하시는 이모님 어떻게 합니까? 매일 그 많은 고기를 막 굽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환기 장치를 굉장히 잘 하고 꼭 필요하다. 개인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좀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재작년에 이 고등어 파동이 났을 때 MBC에 가서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했는데 마지막 진행하시는 분이 저를 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고등어를 먹을 수 있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한 8시 조금 안 돼서 프로가 끝나고 막내 녀석이 밥을 안 먹었다 그래서 그 녀석하고 둘이 동네 한정식집에 가서 고등어 구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주방 아줌마가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지금 고등어를 구워달라고 그러냐고 그 정신 나간 놈 구워 먹으라고 하고 화를 내서 제가 고등어를 못 먹은 적이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등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조리 방식에 따라서 굽거나 튀기는 방식 등등이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만들 확률이 있고 또 쓰는 연료가 무엇냐에 따라서도 불완전 연소되는 것까지 섞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잘 알고 대처하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중국에서는 미세먼지 안 좋은 날 이렇게 숯 같은 거 못 피우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공장 숯 말고요. 참숯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숯은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제일 나쁜 숯이 뭐냐면 성형탄이라는 겁니다. 공장 숯. 모양이 똑같이 생겨갖고 있는 것들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숯 찌꺼기들을 모아서 접착제로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접착제 안에 포함된 성분 중에 굉장히 해로운 것들이 많은데 포르말데하이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어릴 때 해부할 때 집어넣는 게 포르말린이라는 거고 기체가 되면 포르말데하이드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보통 썩지 말라고 넣는 방부제 성분인데요. 이게 접착 기능에 있는 물질 안에 일부를 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량의 포르말데하이드가 이 착화를 시켜서 초기에 불이 붙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농도로 형성이 되어져서 저희가 보통 실내 기준의 수백 배까지 측정이 되어진 자료들이 만양대 김기영 교수가 측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일상에서 많이 노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숯을 쓰시더라도 성형탄은 특히나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초기에 탈 때는 먼지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굉장히 많다는 건 좀 기억을 해두시기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들었습니다. 그 고깃집 가서 똑같이 생긴 탄이 좀 가운데 구멍 뻥 뚫려서 그런 탄은 사용하지 마시고 참숯 비싸더라도 참숯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혹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봅시다. 아까 마스크 얘기는 우리가 했어요. 저희 집이 공기청정기를 3대를 샀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이 아파서 이렇게 돈 벌어뒀더니 공기청정기를 3대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그럼 과연 도움이 되느냐? 환기를 시키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린단 말이죠, 실내에서. 그러면 미세먼지가 나쁜 날 환기를 시킨다고 문을 열면은 나쁜 공기가 들어올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공기청정기가 도움을 줍니까?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아니고요. 먼지를 잡는 집진 장치입니다. 이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능은 전혀 없고 먼지를 줄이는 장치가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방식이 2가지입니다. 필터라는 거를 거르는 방식하고 이온이라는 것을 생성시켜서 먼지를 없애는 2가지의 방식들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온 방식은 플라즈마 형식의 것들을 띄다 보니까 한 40 내지 50분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이온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는 건강에 피해를 주는 오존이라는 것도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온 방식의 공기청정기의 설명서를 보면 1시간에 한 번씩 꼭 10분 이상 환기를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반인들이 읽지도 않고 이행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온 방식은 일반적으로 손이 많이 가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쓰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필터 방식이라는 것들을 쓰시는 게 일반적 방식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터는 먼지를 걸러주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상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보니까 실내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산화탄소라는 게 높아지는데 뭐 이산화탄소는 건강에 피해가 큰 것들은 아니고 단지 이제 산소 공급에 좀 방해를 주는 정도라고 보셔야 하지만 이런 실내들은 대부분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포르말데하이드나 VOC와 같은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질들을 전혀 줄이는 기능들이 첨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시면서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는 것은 무조건 병행이 돼야 될 일입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날도 그러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라. 미세먼지가 아무리 나빠도 결국 공기청정기가 먼지를 줄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체상 물질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짧게라도 환기를 해준 다음에 다시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먼지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문을 열지 않고 내내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을 없앨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요. 꼭 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기들입니다. 실내에서 먼지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만들 때, 즉 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흡연을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리를 하는 일들을 했다거나 청소를 하는 경우라든가 또 혹은 아이들과 같이 막 먼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일들이 실내에서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바닥에 있던 먼지들도 공기 중으로 뜨게 되고 벽면이나 이런 데 정전기에 의해서 붙어있던 먼지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재부유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굉장히 높은 상태의 먼지를 발생시킬 확률이 있는 시간대라서 이런 때는 필히 환기를 병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공기 정화식물은 어떻습니까? 공기 정화식물도 제가 꽤 오랜 시간 실험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이라는 것들을 식물들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관엽식물이라고 해서 잎사귀가 큰 것들, 뭐 산세베리아나 인도나무와 같이 이렇게 잎이 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얘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나사의 실험에 대한 것들이 근거가 돼서 우리도 농진청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는데 이 탄소 동화 작용 과정에서 먹이로 쓰게 되는 것들이 보통 VOC나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것들 가스상 물질은 일부 흡수를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먼지를 줄이는 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거나 뭐 진짜 뒤에 끈끈이 붙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거 기전으로 설명을 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정도의 제거 효율밖에 없기 때문에 식물을 통해서 실내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중에는 기체상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고체상 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내 전체의 체적률의 최소 2 내지 3% 정도를 식물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식물을
보통 방에 한 10여 개 이상을 갖다 놓아야만 한 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정원같이 만들어 놓고 살아야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들이라 그 자체를 몇 개의 조그만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식물을 통한 정화 효과들을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고요. 거꾸로 이제 심리적 안정 효과와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뭐 사람들이 원예 치료라고 그래서 통증에 관계된 물질들을 좀 줄여주고 오히려 긍정적인 호르몬들을 늘려주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서 뭐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 환경부에서 뭐 몇 가지 대응책하면서 그 비타민 C 풍부한 과일이나 이런 거 많이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먼지가 들어가면 혈액 중에서 대식세포란 놈에 의해서 이것들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데 대식세포가 먼지와 같은 것들을 잡아먹게 되면 그것들이 활동을 하고 나서 사람이 활동하고 땀 흘리듯이 세포 주변에다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염증 매개 물질은 염증 지수를 높이는 것들이다 보니까 혈액의 점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 이제 심장이나 혈관계통의 질병들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완화시켜 주는데 제일 큰 작용을 하는 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을 먹게 되면 이런 혈액의 점도와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계통의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에는 물이 가장 희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을 제어시켜 주는데 효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력을 높여줄 수 있는 과일이라든가 야채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대사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혈액에 생기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주는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도움이 됩니다. 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제한적일 것 같고요. 뭐 외출 삼가하고 뭐 또 나갔다 오면은 뭐 잘 씻고 뭐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세먼지 줄이겠다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은 영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것도 미세먼지가 심했었던 며칠 동안 그때 좀 그 원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차량 2부제 실시하고 또 뭐 예비 저감 조치 시행하고 뭐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뭐 80% 상한 제약하고 또 클린 디젤 정책 공식 폐기하고 뭐 석탄 화력 발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정책 뭐 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책 의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까지는 뭐 저는 어느 다른 정부에 비해서 적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아니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 또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서로 좀 상충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배출 비중을 갖고 있는 놈을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선별된 정책인데 어떤 좀 이렇게 다급함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새로운 정책 그렇지만 그 효과는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못한 정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좀 의구심에 대해서 조금 논란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작년 그 1조 9천억 원이 미세먼지 저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35%가 전기차, 수소차 보급하는 것에 쓰였다는 것이 좀 너무 그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 교수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글쎄요, 미세먼지를 사실 줄이는 거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이제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신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혼선도 많고 실제로 그 해야 될 정책을 못 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가지 되는 거는 이렇게 도시적인 미세먼지가 높은 거는 정말로 높은 지역을 잡아서 그 지역을 줄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관한 정책을 많이 피면서 사실 도로변의 측정소는 뭐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상당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피는 걸 조금 아껴서 도로에 측정소를 두면 거기에 따라서 정제 효과도 보고 영향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미세먼지를 어떤 정책을 펴서 줄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번 길면 좋겠습니다만 보통 3년 내지 5년을 보는데 이제 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로 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피고 어디가 효과 있는지 찾잖아요. 그래서 곤란하고 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정책을 핀 다음에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뭐 노후 석탄 발전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쭉 얘기했고요. 그 뭐 지금 국제 대회가 큰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지속적으로 차량 이부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디젤 자동차가 제일 주범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노후 디젤 차량이죠. 근데 노후 디젤 차량은 그럼 누가 뭐냐? 결국은 이게 서민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럭으로 생계 수단을 삼는 분들, 오래된 트럭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오래된 차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고 뭐 이런 건데 지원금 사실은 그거 뭐 50에서 100만 원 받아가지고 새 차 살려면 2천만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당장의 대책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디젤 자동차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먼지에 그렇다면 뭐 클린 디젤은 뭐였는지 뭐 클린 디젤이라고 막 홍보하고 이럴 때 있었거든요. 유록 6인가 뭐 유록 5인가 제가 그걸 타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럼 왜 그랬는지 뭐 앞으로 디젤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 가스차도 일반인이 타게끔 이제 바꿨잖아요. 그거 아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디젤차가 그렇게 원흉입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조금 시계를 돌려놓고 보면 왜 클린 디젤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나라가 디젤 정책으로 저공해 사업단이라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작을 했던 일이 우리가 이제 그 교토의정서라는 데 가입을 해 있는 의무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온난화의 영향 물질을 줄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20%의 감축을 하려고다 보니까 실제로 그럼 동일한 연료를 썼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 휘발유에 비해서 경유를 썼을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적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럼 동일한 휘발유를 경유 쪽으로만 돌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분에서 착안이 되어져서 저공해 사업단이라는 사업단이 발족을 했고 그거부터 출발을 해서 실제 경유 내연기관을 좀 더 개선을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엔진을 개선했었는데 여기에 전혀 반대의 현상인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실험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지만 이것들이 필드로 나왔을 때는 그 정도의 효과는 거리가 먼 내연기관이었고 특히나 먼지나 질소산화물을 잡는 기술이 뭐 DPF나 DOC나 요소수라는 기술들이 있긴 하지만 완성도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라는 부분에 가서는 특히나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감 기술에 대한 것들이 완벽한 것처럼 어느 정도 좀 과대 포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클린 디젤이라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믿고 또 일반적으로 그 기름을 넣을 때 가격이 월등히 싸다라는 효과가 있었고 뭐 지금은 93%까지 휘발유 대비 높여놨기 때문에 이젠 그 효과도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만 연료값이 싸다는 거나 연비가 좋다는 여러 가지의 효과적인 부분 그리고 또 레저용으로 SUV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선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유 차량이 급격히 늘어난 그런 현상이 되어져서 일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차량 증가 대수를 보면 휘발유 차량이 16만 대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경유 차량이 한 43만 대가
증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클린 디젤이 폐기되고 국민들이 디젤차가 나쁘다는 그런 많은 언론을 통한 정보를 공유를 해도 국민들은 아직도 그 자체에 대해서 실행을 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정부의 어떤 결단과 국민들까지 그 동의할 수 있는 협조 그리고 산업계가 이거에 발맞춰서 빨리 자동차 산업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용을 정부가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그럼 듭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휘발유보다 확실히 디젤이 20% 이상 더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라는 것 때문에 디젤 내연기관을 강조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실험을 해보니까 20%까지도 차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엔 한 25% 정도 적다라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실험을 해봐서는 20%도 차이가 안 되는 정도가 됐고 내연기관들이 계속 개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치도 이제 초기 예. 10여 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수치일 뿐이고 지금의 의미하고는 굉장히 좀 예.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용차 면에서는 그렇고요. 어차피 화물차는 이제 휘발유로 좀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예. 있고요. 또 하나 지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거는 지금 정부가 이제 계속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면서 정부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료를 보면 개선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뭐냐면 되게 여름철에 미세먼지 농도는 확실히 줄어요. 지난 9월 달은 9마이크로밖에 안 했을 겁니다. 지금 3월 달은 우리가 3월에 앉아서는 40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9월은 9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는 뭐냐면 여름에 자동차를 조금 더 탑니다. 화물차도 조금 더 다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근데 겨울에는 난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겨울을 줄이려면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난방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자동차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하이브리드 차나 그런 쪽을 계속 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완전히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예. 그것이 중요한 시즌은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정책은 계속하고 지금 우리가 안 했던 난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겨울의 농도를 좀 줄이는 그런 아니, 식의 노력이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미세먼지만 나오면 애꿎은 디젤 자동차만 막 뭐라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정말 원흉이냐 하고 처음에 여쭤본 거고요. 그 난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시들은 다 가스로 난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되게 그 가스를 난방을 하도 질소산화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질소산화물이 질산염을 만드는 그 과정은 거의 겨울에만 있습니다. 여름에는 질소산화물, 질산염을 만들어도 그게 쉽게 증발해서 결국에는 다른 거로 바뀌고 말아요. 근데 이제 되게 겨울하고 한 3월까지 질산염이 미세먼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30-40%요. 그게 겨울에만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가정용 보일러라든지 예. 그런 게 상당히 무시할 수 없으면 큽니다. 그게 이제 예. 전억스만 하면 한 농도로 한 2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건 100이 넘고요. 그다음에 뭐 콘덴싱 보일러도 40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난방 부분을 좀 잡아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보는 질산염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연소 연소 과정의 방식의 문제인 거죠. 문제. 연소 방식의 문제. 그러면은 차량은 사실은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승용차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미세먼지는 화물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승용차 정책이 효과는 보겠지만 획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물차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보는 게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밤에 안 다니고 일요일에도 잘 안 다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확실한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화물차의 통행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질 않아요. 예. 하나는 측정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큰 관계가 없거나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경유차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게 정책에서는 별 영향이 적은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깨져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부분은 정부가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 문제는 오히려 무게가 아니라 개수가 늘어나면 월등히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한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저는 나중에 가서 건강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 더 크게 예. 작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기 예, 때문에 개수로 가면 또 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예, 개수로 가면. 그러면 그 노후 디젤 트럭 차량 그 소위 말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면은 확실히 줄어듭니까?
초기에는 확실히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수명이 오랫동안 그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형 차일수록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출력에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의가 됐든 아니면 내부에 그 압을 이기지 못하고 깨지는 현상 때문에 틈새가 생기든 해서 그 효과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못한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DPF를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엔진 개조를 하고 하는 사업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소형 경유차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경유차라든가 건설 기계라든가 큰 예. 오히려 이제 이 종류들은 연식도 굉장히 오래된 예. 것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똑같은 거리를 움직였을 때 승용차나 승합차보다도 뭐 거의 10배 가까운 또 그 이상의 오염물질을 내놓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생계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책의 뭔가 범위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는 사실은 소형 경유차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형 경유차 내지는 대형 경유 엔진 이런 부분에서의 특히 노후된 연식이 좀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깊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대형 경유 엔진이라든가 뭐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DPF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실험들을 해봤더니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DPF가 거의 다 막혀서 제 기능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하나 장착이 돼 있으면 정부는 그냥 오염물질을 거의 안 내보내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그렇게 돼 있죠. 굉장한 오판이고요. 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깨지거나 심한 경우는 공기 저항이 생겨서 이게 차가 안 나가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가 좀 순환이 잘 되도록 뚫어버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작동 장치가 되거나 더 심한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산 제품들을 붙이는데 아주 저가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예 기능이 없는 DPF랍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DPF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붙이고 돌아다니는 차들이 엄청 많아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얼마 전에 파악이 돼서 이제 곧 점검을 나갈 걸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짜 DPF들을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예. 겁니다. 그 저도 들었는데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문제가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핵심적인 사항. 중국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될 것인가? 근데 외교적으로 안 되면 방법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외교적이 아니라면. 뭐 중국과 같이 어떤 기구를 구성해서 뭐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장시간 과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뭐 이제 반기문 총장을 이번에 이제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으니까 아마 민간 루트를 통해서 정치계에서 못 해왔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중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도 결국 2010년에 받았던 배출량 자료를 갖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건 2013년 이후에 자기네가 40% 이상의 감축 효과를 누려왔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감안되지 않은 자료로 모델링한 결과들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러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건 자기네 치부를 보여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협조적인 관계와 우호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그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제공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도 공동으로 비상대책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가 되면 결국 북경이 문제가 됐을 때 빠르면 한 이틀 정도면 우리나라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시간에 따라서 서풍이나 여러 가지 풍향에 따른 변화를 감안해서 서로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자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현재 한 이틀이나 3일밖에 못하던 예측 기간을 일주일까지 늘리면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임할 수 있고 이번에 고농도 비상사태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일보다는 조금 예측된 결과들을 갖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은 투성이이고 예. 실제로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은 뭐 큰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외교상의 거래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해서 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유럽에서 협상이 성공했다, 미국에서 협상이 성공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협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협상이 성공하기 6시간 전에도 몰랐어요, 전혀. 그러다 갑자기 협상이 성공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보면 정말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산성비 협약이 성공을 하는데 그게 성공을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 시대가 사실 협상을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냉전 시대에서 소련이 대화의 돌파구를 위해서 협상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황산화물을 줄이는 것은 그 당시 황산화물이나 그런 것이 독일이 피해를 많이 받는지 몰랐어요. 근데 독일이 결국 과장은 된 건데 생각보다는 산성비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독일에서 녹색 정당이 생겼고요. 또 그 임시에서 소련이 독일에다가 펄싱2라는 미사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소련이 그 펄싱2의 미사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독일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결국 30% 협약이라는 것이 맺혀지거든요. 30%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고 미국, 캐나다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집요하게 노력을 하면 그리고 확실한 해결책을 갖고 그걸 요구하면 이루어지는 게 국제협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실 국제협상을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세먼지나 그런 거 산성비 그런 걸로 회의를 한 지가 LTP라든가 ENH라든가 하는 게 한 2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은 7년 만에 협약을 맺어냈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절박하게 그것을 노력하느냐죠. 뭐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자유무역 협상을 할 때 같이 시작을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인센티브를 갖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해결책은 보입니다. 근데 다만 환경부한테 맡긴다거나 예. 일부 과학자들한테 맡겨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어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저희들이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주변 국가의 외부 유입에 대한 연구를 한 성과들을 보면 되게 어떤 특정 기간의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고농도 상황일 때 중국 영향이 많았을 때의 상황들이 자꾸 샘플이 되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1년 동안 보통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 집계가 물론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서 좀 축적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경우와 서로 부인하고 싶은 내지는 본인의 어떤 책임이 좀 더 많을 수도 있는 또 그로부터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특정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걸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게 되면 좀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조금 다툼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요때는 요랬고 요때는 요랬고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좀 모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접촉은 하고 뭐 이야기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네, 국무총리도 지금 뭐 중국을 방문해 있고요. 곧 뭐 한중 환경장관 회의도 계획이 돼 있고 뭐 굉장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협조를 급격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몇 프로가 중국에서 오냐 이런 걸 궁금해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소모적인 논의일 수도 있다는 부분 조금 더 설명을 예, 해주시면. 사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캐나다도 그렇고요. 사실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50%가 미국에서 온다고 캐나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간단하죠. 그럼 모여서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 그럼 그게 배출량이 매년 바뀌니까 매년 퍼센트치가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올해 나오면 내년도 하자 해서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는 브라이언 그 멀로니 총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피해를 받든 안 받든 똑같이 줄이자. 그래서 그 당시 40%를 똑같이 줄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스웨덴, 노르웨이가 실제로 영국이나 그 불란서에서 대기 오염물질을 받아서 피해를 받았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받았으니까 넌 줄이고 난 안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줄이자는 동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몇 프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 몇 프로가 확정되기 전에는 영원히 계속 연구만 할 거잖아요. 그리고 확정이 될 수도 없는 게 매년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매년 바뀌는 거죠. 예. 기성장도 매년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저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영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향상을 위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는 지구 한 바퀴도 돕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서 뭐 해서 만약에 90%가 중국에서 온다면 중국이 90% 돈을 낼 겁니까?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멀론이 총리처럼 내 손을 먼저 닦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손 닦기를 원하는 예. 그런 식의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저 세 분 전문가분께서 혹시 뭐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 싶은 게 있다거나 혹은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분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죠? 임기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네, 뭐 미세먼지 문제는 어차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급격히 해결할 대안은 없습니다. 조금씩 갈 수밖에 없는데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따른 대책들을 정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또 이런 원인을 확인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할 수 있지만 확인된 것들을 이행하는 거는 결국 행정가들이 해야 될 일인데 현재는 행정 조직 자체가 워낙에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구축부터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행되어질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더 정확히 정부가 면밀히 판단을 해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빠져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메꾸는 작업들을 급히 해줬으면 합니다. 예, 조석영 교수님.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그 과학 기술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부가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는 거죠. 그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는 매년 어떻게 줄이겠다고 발표는 하는데 그것을 달성을 못해도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매년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발 그 목표를 지키거나 못 지킬 것 같으면 목표를 번복을 하더라도 그 목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 박사님. 네, 그 사실은 미세먼지가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하는데 미세먼지만 훨씬 위험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좀 불균형한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좀 오해도 좀 풀고 그다음에 정책에 있어서의 균형감도 좀 찾고 예산에 있어서도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검증을 못했거나 아니면 검증을 했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했던 것들까지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다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비용도 좀 줄이면서 또 사회적인 동의도 이루어가면서 또 전문가들도 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양한 정책들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효과가 있고 다들 공감하는 대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좀 과감한 예산 투자 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이 방향은 분명하게 이제 변치 않고 간다라고 하는 그 정책의 신뢰성 내지는 지속성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심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우리 지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아까 경유차 이야기하니까 서민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10년간 경유차가 증가된 것이 80% 이상이 경유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외제차거나 뭐 SUV거나 이런 부분인 건데 그래서 시민들도 그냥 나는 오로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민들이 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자동차 부분에서도 좀 선택을 달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미세먼지 심한 날 담배 피는 거는 정말 아주 바보 같은 짓이겠죠? 밖에서. 제가 본 거 중에 제일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지나가던 사람이 마스크 벗고 담배 피고 마스크를 다시 하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해로운지를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런 오류들을 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정확한 인식도 필요하겠고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담배를 끊든지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또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TV는 뭐 오늘 이게 첫 방송이죠. 데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발전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다시는 오지 마세요. 예,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스텝 안 보이는 곳에 스텝 여러분 고생하셨고, 자 오늘 첫 방 축하드리고 다음에 오지 마.